어느 11월, 영국 옥스퍼드의 가을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단풍이 지고 캠퍼스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저는 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가에는 30년간 집필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사회학 학회에서 받은 상패들이 걸려 있었죠. 내년 봄이면 정년 퇴임을 앞둔 저에게 이 공간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거릿 윈터스입니다. 62세의 나이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회의 구조와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왔어요. 특히 문화 간 소통과 공동체의 연대감에 관한 연구로 학계에서 나름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제 인생은 성공적이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내면의 고독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결혼했고 42세의 딸 엘리자를 낳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였기에 더욱 소중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제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엘리자는 뛰어난 지적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아이로 성장했죠. 대학에 진학해 의학을 공부하며 미래의 의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엘리자가 25이 되던 해였어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시력 저하, 그리고 심한 구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로 생각했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나온 진단은 급성 신부전과 시신경염이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시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급히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런던의 한 대학병원 의사의 말은 천둥처럼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엘리자는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했고 시력은 급격히 저하되어 갔습니다. 영국 내 최고의 병원들을 다니며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영국 내장기 이식 대기자는 수천 명이었어요. 평균 대기 시간은 2년 이상이었고 엘리자의 상태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의 신장질환 치료법과 병원들을 검색했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여러 나라의 치료법과 비용을 비교해 보았어요.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대기 시간은 저희에게 큰 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제 제자 에밀리가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셨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본 한국의 장기 이식 수술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은 해외 환자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너무 먼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가 보여준 자료들과 국제의학 저널의 통계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신장 이식 성공률은 98%,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94%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수술부터 회복까지의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의학 논문들을 읽고 온라인 포럼에서 실제 경험담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의료비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국가보건 서비스에 비하면 비싼 금액이었지만 제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엘리자를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서 한국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대학에는 1년간의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집은 임시로 새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몸 안에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된 안내판들과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엘리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저는 딸의 용기에 힘을 얻어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찾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까지 부탁드립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를 약간 알아듣는 듯 했지만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구글 번역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우리의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한국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한강이 보였죠.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강이 정말 아름다워요. 엘리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잠시 걱정을 잊고 딸과 함께 새로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1시간 정도의 이동 끝에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로비는 첫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리 이메일로 보낸 엘리자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당일 오후에 바로 초진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김진우 교수님께서 직접 따님을 담당하실 겁니다. 신장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이십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김진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그는 영어로 유창한 대화로 엘리자의 상태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볼게요. 윈터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엘리자를 도울 것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권위보다는 따뜻함이 묻어났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엘리자는 여러 검사를 받았고 저는 병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싱글맘으로 딸을 키우며 교수로 일해온 저에게는 상당한 저축이 있었지만 장기 체류를 고려하면 모든 비용을 신중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교수는 저희에게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자의 신장 기능은 15% 이하로 떨어졌고 시신경염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 이식이 가장 시급하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조절을 통해 시신경염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한국의 장기 이식 대기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 등을 고려하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 중인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체 신장 이식에서 교차 기증이라는 방식인데요. 기증자와 수혜자의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여러 쌍의 기증 마이너스 수의 조합을 맞춰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두 쌍의 한국인 부모와 자녀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교수님이 엘리자에게 기증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3중 교차 기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딸에게 신장을 기증할 생각이었지만 우리의 혈액형이 맞지 않아 직접 기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기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교수님도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주 안에 수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고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검사를 시작하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비록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차와 간단한 한국식 아침을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배운 첫 한국어 문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 단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검사는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고 결과는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엘리자를 대해주었고 특히 젊은 간호사 한 명은 종종 자신의 휴식 시간에 와서 엘리자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미나 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의학도였던 엘리자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병원 식당에서 먹을 만한 한국 음식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첫째로,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영어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죠. 가장 기본적인 일상 활동조차 때로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차이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인들의 친밀함과 직접적인 관심 표현은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의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모두 60대, 70대의 여성분들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말랐다며 음식을 산처럼 쌓아주셨고 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결혼은 왜 안 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남편은 어디 있어요? 혼자서 딸 키우기 힘들었겠네요. 통역해주던 젊은 한국인 게스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한국 어르신들은 이런 질문이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불편하시면 제가 다른 주제로 바꿔볼게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이런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주라는 한국 술을 마셨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몸짓으로 교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은 병원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환자의 가족이 병원에 머물며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간병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환자 곁에서 24시간 돌보거나 아니면 간병인이라는 전문 돌봄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병원이 치료를 담당하고 가족이 돌봄을 담당해요. 식사 보조, 목욕, 체위 변경 같은 일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라 가족이나 간병인의 일이에요. 미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자가 수술을 받게 되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것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교차 기증 프로그램의 다른 참가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교수의 주선으로 병원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50대 부부와 그들의 20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당뇨병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했고 어머니가 기증자였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60대 아버지와 30대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신장 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했고 딸이 기증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 가족으로 저는 기증자, 엘리자는 수혜자였습니다. 각 기증자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각각 다른 가족의 수혜자와 일치합니다. 이런 교차 기증은 세 가족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한 특별한 과정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이 통역되는 동안 세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같은 희망과 두려움과 결연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안락한 삶과 권위 있는 교수로서의 지위는 서울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을 살리기 위해 온 외국인 엄마였고 낯선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하루하루를 배워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우리 세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특별히 마련해준 자리였고 통역사가 대화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아들 민호는 공학도였고 두 번째 가족의 아버지 김 선생님은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세 가족 모두 의료진이 제안한 수술 순서에 따라 다음 날 아침 동시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됩니다. 서로 다른 장기를 나누게 되지만 같은 희망을 공유하게 될 테니까요. 김 교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의지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엘리자의 손을 꼭 잡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생명을 2번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1번, 그리고 지금 1번.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취 전문의가 다가와 영어로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딸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은 마지막 장면은 천장의 밝은 조명과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며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제 첫 생각은 엘리자였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깨어나셨군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신장은 민호 씨에게, 민호 씨 어머니의 신장은 김 선생님에게, 그리고 김 선생님 따님의 신장은 엘리자에게 무사히 이식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엘리자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엘리자도 안정적입니다. 수술 후 초기 반응이 매우 좋아요. 내일 아침이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엘리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나는 괜찮아. 엘리자, 넌 어때? 아직 많이 아프지만 제 몸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마치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색이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이미 붓기가 약간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신장이 즉시 기능을 시작했다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는 면역 억제제 조절과 관련된 여러 부작용을 겪었어요. 저 역시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와 빠른 대응 덕분에 우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병원의 회복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 회진이 있었고 오후에는 전담 간호사가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식이요법 전문가가 직접 와서 엘리자의 상태에 맞는 식단을 처방했고 물리치료사는 조기 보행과 재활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아시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결하길 원해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도 매우 신속하지만 회복은 천천히 자연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나 간호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빠른 도시 속도와 달리 병원에서의 회복은 인내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자와 저는 병원 생활에 적응해가며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병실 문화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시되어 병실이 조용하고 각자의 공간이 존중되지만 한국의 병실은 마치 작은 커뮤니티 같았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상태를 걱정하며 때로는 함께 TV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위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차 기증 프로그램의 다른 두 가족과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엘리자의 병실을 찾아와 과일과 영양제를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가족이에요. 피는 다르지만 서로의 생명을 이어주었으니까요. 민호의 어머니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우리 모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경험은 우리를 단순한 의료적 관계 이상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을 때 엘리자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정화되면서 붓기가 가라앉고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시신경염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식 후 면역 억제제 조절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시신경의 염증이 감소하는 중입니다. 아직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행이 멈춘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엘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의학도였던 그녀에게 가장 큰 공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엘리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했고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병원 내 작은 공원에서 다른 두 가족과 함께 소규모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준비한 자리였는데 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도 참석했습니다. 세 가족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희 의료진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이 통역되는 동안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 활기찼고 김 선생님도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 엘리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짧은 거리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꽃바구니와 함께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족의 사진과 함께 한글로 된 메시지가 담긴 액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민호, 김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엘리자에게 통역사가 메시지를 영어로 옮겨주었고 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해준 월세 아파트였는데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엘리자는 주 2회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회복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를 돌보는 한편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퇴원 후 첫 한 달은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엘리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약물 조절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인근 카페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며 약간의 수입도 만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지만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엘리자가 갑자기 고열을 호소했습니다. 체온계는 39도를 가리켰고 그녀는 온몸이 아프다며 신음했습니다. 민나 씨, 엘리자가 고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급히 미나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지시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부 반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면역 억제제 조절이 필요해요. 김 교수는 긴급 검사 후 진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자는 즉시 입원했고 집중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이틀간 그녀의 상태는 위태로웠습니다. 고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장 기능 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저는 병실 소파에서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급성 거부 반응이 심각한 수준이고 면역 억제제 강화에도 반응이 더딥니다. 최악의 경우 이식된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희망, 모든 노력,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다시 투석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급성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혈장 교환술이라는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엘리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성공률이 높지만 위험도 있는 치료였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고 그날 오후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작은 기도실에서 저는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어떤 형태의 위안이라도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입원과 추가 치료로 저의 저축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는 한도에 도달했고 남은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숙소비, 식비, 교통비,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영국에서 의료보험이 이 같은 합병증 치료까지 커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보험 문제로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병증 치료 비용이 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미나의 조심스러운 전달에 저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엘리자의 상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이제 비용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소를 병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더 저렴한 고시원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영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귀중품들, 남편이 물려준 골동품 시계, 제 박사 학위 반지, 그리고 몇 가지 보석들을 모았습니다. 이것들을 팔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나에게 근처에 귀금속을 팔 만한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정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소중한 물건들을 팔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저는 그녀의 호의에 감사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을 잠시 빠져나와 근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경계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계와 반지를 훨씬 낮은 가격에 팔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보고 있었고 곧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 면담실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면담실에 들어서자 김 교수 외에도 병원 행정 담당자, 그리고 놀랍게도 민호의 부모님과 김 선생님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저희가 들었습니다. 귀중품을 파셨다고요.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네, 병원비가 걱정되어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민호의 어머니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작은 쪽지에는 세 가족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한국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자선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와 책임감이죠. 이분들은 지금 정을 나누고 계신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제적 도움을 넘어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말이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엘리자의 치료비 일부가 특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기금입니다. 특히 장기 이식과 같은 주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의 설명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김 교수나 다른 의료진의 배려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는 다시 엘리자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 5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자의 고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신장 기능 지표도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혈장 교환술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거부 반응이 억제되는 중입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는 처음으로 의식을 완전히 되찾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많이 걱정했죠? 죄송해요. 그녀의 약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거부 반응 위기를 넘기고 2주가 지났을 때 엘리자는 다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한 약물 관리와 생활 수칙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위기를 함께 넘겼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 곁에는 든든한 생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행 택시를 탔던 그날, 제가 상상했던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들 사이의 연결정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제 사회학 연구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특별한 형태의 인간관계였습니다. 2월 말 엘리자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은 정상의 80%까지 회복되었죠. 시신경염 증상도 크게 호전되어 시력이 상당 부분 돌아왔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월 1회 정도의 정기 검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의 회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면역 억제제는 계속 복용해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지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저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3개월간의 병원 생활과 투병을 거쳐 드디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헤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김 교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요. 그의 조언은 의학적으로 타당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 휴가는 1년이 한도였고 숙소 계약과 생활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여기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요. 엘리자의 말은 의외였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하며 이곳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영국과는 달라요. 더 인간적이고 더 헌신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의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병으로 꺾였던 그녀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영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다시 오는 건 어떨까?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월 말에 영국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6월부터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우리는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교수와 의료진, 민호 가족과 김 선생님 가족, 그리고 정우성까지 모두가 아쉬워하면서도 우리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병원 의료진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복도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엘리자 씨,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미나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엘리자도 고개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병원장님이 저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와 함께 남은 병원비 일부가 장학재단에서 지원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따님이 한국에 준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느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친절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개월 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이 병원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희망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안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엘리자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무엇보다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식사를 했던 병원 식당 기억나요? 그때 먹었던 미역국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여러 음식 중에서도 특히 미역국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산모와 환자의 회복에 좋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국물을 마시며 내가 한 말이 기억나. 이 맛을 기억할 거야. 이 국물처럼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했지.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해요. 제가 의사가 된다면 저를 치료해준 김 교수님처럼 환자를 대하고 싶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보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병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인간적 성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저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30년간 살아온 집을 임대 내놓았습니다. 엘리자는 영국 의대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한국 의대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이 제 결정에 놀랐지만 대부분은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 마지막 강연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고 그것이 어떻게 제 학문적 관점과 인생관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사회적 구조와 인간관계의 이론적 측면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정의라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 유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학문을 넘어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연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몇몇 학생들과 교수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윈터스 교수님, 이야기가 옥스퍼드 한국학연구소에 정식 아카이브로 등록되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문화간 이해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고 후에 BBC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콘텐츠가 아니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저의 경험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엘리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거의 완벽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큰 공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개건 교수가 되어 한국의 정과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연구하며 정의 집이라는 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정우성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장기이식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 엘리자는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국제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정우성과 함께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때에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로부터 제 연구와 활동을 인정받아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지하철역에서 무릎 꿇은 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진짜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년 신촌역을 지날 때면 그 순간을 떠올리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되새깁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받은 정에 보답하며 이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우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 손을 잡아주던 나라, 한국, 저는 오늘도 그 이름을 가슴에 품습니다.